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의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그리고 이런 학대가 아이들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 발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 아동학대가 무엇인가? 정의를 말하기 전에 학대와 성학대의 특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폭력이 필요한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훈육이 안 되는 아이라 할지라도 폭력을 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아동학대와 성폭력 부분은 꽤 흔한 경험으로 어른들의 보고로 의하면 6에서 26%까지 보고를 합니다.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후유증 이외에 삶을 황폐화시키고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서 성인기까지 남기 때문에 심지어 학대의 대물림 현상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중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못 견디는 병이죠. 이것이 30에서 80%까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림은 미국에서 만든 학대인데요. 언어폭력, 놀려먹기, 포르노에 노출시키는 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에 대한 부분이고, 심지어 자꾸 아이를 비교를 해서 너는 이거도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도 정서 학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타같이 때리는 것 외에도, 그리고 의료적 방임, 교육을 안 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함께 포함이 돼서 생각보다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동학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가?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이것이 그냥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먼저 정의가 돼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를 그 건강과 복지를 제대로 안 돌보면,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때 아동 그 복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고요. 심지어 2014년도에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생깁니다. 그거에 의하면 그 형법상 범죄 외에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다 말을 하는데 복지법상의 범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학대 치사라든지 중상해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아동학대 범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동 아주 귀한 자료인데 이게 여러분 멍이 든 데를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생긴 만성적인 멍자욱이고 혹시 아이들 다리에 이런 것을 보시면 제가 볼 땐 거의 100%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게 2016년도 자료인데요. 대부분이 중복학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때리기도 하고 정서적 학대도 하고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방임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정서학대, 그 외에 신체학대, 마지막으로 성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당하고 아이들은 주로 방임을 많이 하고 정서적인 학대가 상당히 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럼 학대를 하느냐? 압도적으로 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입니다. 부모나 부모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신 분들. 우리가 아니 어떻길래 자기 친아이를 이렇게 때릴까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런 가해하는 부모를 보면요. 정말 남다른 양육 태도와 또 육아 방법을 모릅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거나 좀 말을 안 들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제 손부터 나가기 때문에 학대 이런 행위자가 대부분이 부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모 교육과 또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이 되나? 학대를 받으면 아이들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 제가 기사를 보고 본 부분인데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서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치니까 길 가다가
행복하게 웃고 지나가는 다른 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가 죽은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만 이유를 알아보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얘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가정폭력과 학대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특히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이들 충동적으로 좀 바뀝니다. 보통의 아이들도 말 안 듣죠.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게 충동적으로 특히 이 아이들 말로는 뚜껑 열렸을 때 스트레스가 확 왔을 때 못 견디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살해하는 아이들도 있죠. 하지만 이 아이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죄는 있지만 우리가 못 구해준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럼 도무지 이 아이들은 왜 그럴까? 자기도 당했는데 당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될까? 그게 바로 이 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뇌는 이 전두엽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뇌는 이제 충동 조절, 또 폭력성 조절,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전두엽이 이 부분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꽃표를 쳐놨죠. 이 학대를 받으면 아이들이 폭력적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 이런 폭력 성향을 어느 순간은 이렇게 누르지를 못하게 되는, 특히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것이 일시 멈춤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 폭력적인 게 훅 올라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 이제 저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랑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 주로 많이 발달하는, 세돌 이전에 많이 발달되는 변연계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기능이 정서 조절,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 조절 능력, 충동 억제, 그런 거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애착 관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때 학대를 많이 받은 애들은 이 변연계의 기능이 잘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이 변연계가 전두엽에 의해서 눌러지는 억제 기능도 약하게 발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정신과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쉽게 본인도 똑같은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뇌에 이미 어린아이들 학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정말 치명적이고요. 뇌의 구조에 손상이 생기면 이거 다시 되잡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꼭 어린 시절에 빨리 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 학대 상황이 되면은 저렇게 다양한 뇌의 편도나 시상하부가 이제 손상을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조절도 안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일단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머리가 일시 정지가 됩니다. 이 아이의 얼굴은 지금 이제 폭격을 받아서 시리아에서 이제 내전이 생겼을 때 부모 다 잃고 자주 이제 폭격을 당해서 이제 나간 얼굴, 이 얼굴을 뻥 나간 얼굴이잖아요. 이 그림이 그것이 바로 심하게 아이들이 놀랐을 때 생기는 멍해지는 뇌의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상황을 저는 예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순간이 학대당한 애들 수없이 많이 돼서요. 결국 최근에 너무 마음 아픈 정인이도 보면은 점점 무표정해지는 걸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 표정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 특별한 이유 없이 무표정해서 오면은 가슴이 떨립니다. 표정만 보더라도 혹시 얘가 정서적 학대는 최소한 받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할 정도로 아이들은 표정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무표정한 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된 학대는 초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만 나타나지만 점점 반복이 되면 뇌의 변화를 시키고, 특히 여러분 세돌 이전에 뇌가 많이 바뀌고요. 6돌까지도 바뀌는데 그 한참 많이 바뀔 때 뇌에 영향을 줘서 뇌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특별히 치료를 해주거나 다시 좋은 부모 어떤 양육 환경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뇌가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참 너무 안타까운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 데이터는 아동 성폭력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요, 성인기가 됐을 때 우울증, 심한 우울증이 정상 여성의 3배, 자살 시도가 4배, 알코올 중독 13배, 약물 중독 26배로 지금 현재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되지 않는 학대는 성인기에 다양한 정신과 문제와 위험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른 때 맞은 것보다 왜 어릴 때 학대를 당하면 더 심할까? 그것은 바로 뇌 발달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뇌 발달은 빠르게 구조와 기능이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뀌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어릴 때는 정서와 사회성 발달이 되다가 커서 인지가 발달하는 그런 순서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출생 시하고 이 사춘기 때까지 뇌 세포의 숫자, 이게 지금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똑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6돌까지 굉장히 신경망이 많이 형성돼 있죠. 왜냐하면 뇌는 쓰는 쪽이 발달하거든요. 이렇게 신경망이 형성돼서. 그리고 사춘기까지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 싹 남깁니다. 이게 뇌의 지금 현재 정상 발달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대는 6세 이전에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저항을 못할 때. 그럼 그때는 한참 이런 촘촘한 신경망이 생길 때인데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들은 뇌가 느슨하게 제대로 연결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발달 순서도 지금 두 번째 본능과 감정의 뇌 초기 애착 형성에 관련된 이 변형계가 주로 영유아기에 많이 발달하고요. 이 이성의 뇌인 세 번째 뇌는 이게 이제 학령기가 가야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주로 학대를 받으면 본능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많이 망가져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럼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뚜껑 열려서 조절하지 않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고 항상 기분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착과 관련된 부분이 뇌의 이 부분이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뇌의 부분이 잘 발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잘 발달될 그 변형계가 이렇게 이제 두들겨 맞고 애착과 배신의 트라우마를 받으면 아이들은 그쪽의 뇌가 부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발견을 해줘야겠죠. 저렇게 뇌가 망가지기 전에. 그래야지 어른으로 회복될 텐데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그건 이해가 되면은 의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자꾸 이렇게 멍이 반복돼서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꾸 옷도 막 너무 적절하지 못하게 입고 온다든지,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겨울에 내일을 안 입혀 보내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학대당한 아이들 중에.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은 누구가 자꾸 때려요라든가 욕해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아이가 그냥 자기의 어떤 상상 속에서 말하는 거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유심히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헐겨 들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특히 성학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랄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또 친구의 어떤 그 성기를 이렇게 만져버린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성발달이 아닙니다.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나이에 다른 사람 몸에 이렇게 손을 댄다거나 다른 사람 거를 본다거나 또 이렇게 키스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성행동이에요. 그런 행동 좀 한 번이라 보실 때라도 혹시 이 아이가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올 때 이유 없이 자주 결석하거나 근데 또 결석을 하고 오라 해도 잘 연락도 안 되고 자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머니가 이제 뭐 잘 변명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꾸 반복될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서 반응이 너무 극렬하거나 괜찮던 아이가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짜증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도 의심하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거는 학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아이들은 정서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확 놀란다거나 아이가 낮잠을 잘 자던 아이가 낮잠 내내 울고 막 어쩔 줄은 몰라 한다거나 그러니까 심한 공포감을 보이는 경우에도 혹시 최근에 학대를 당한 건 아닐까 뭐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걸리면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들의 행동 징후나 뭐 멍이라도 확실히 들고 이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쉽게 112에 신고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 정부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전화로 우리 원에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 되는데 제가 신고를 해야 될까? 이걸 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전 창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이게
빨리 발견하기 힘든데 이 행동 징후만 가지고 빨리 신고를 하라. 안 하면은 벌금 준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경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데 걸려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시지만 누군가 이렇게 이럴 때 정말 해야 되나요? 하는 것을 또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좀 창구가 열렸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제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도한 성적인 호기심, 잦은 이게 자기 성기를 노출시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성행위를 흉내내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나이의 아이들한테 맞지 않게 아주 성지식이 정말 빠삭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부모님하고 헤어질 때 뽀뽀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애 혀를 놓고 키스하는 애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전 한 개라도 있으면 성학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가는 행동을 했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 우선 이제 법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일반 범죄를 신고하는 112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일단은 신고가 들어가는데 유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혹시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거나 하면은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선생님들이 걱정되는 표정으로 불안하게 물어보시면 아이가 오히려 더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달래가면서 좀 평안하게 물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학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증거가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 속옷에. 그래서 절대로 씻기지 말고 옷을 갈아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술의 오염이라 그러죠. 아이들이 특히 이제 유아기에는 자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 기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캐묻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유도 질문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많이 묻지 않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애매하시니까 특히 부모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가해자로 나왔기 때문에 친부모가 그렇게 할 때 아마 선생님들께서 잘 물어보지도 않고 친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는 같으니까. 하지만 이 물어볼 때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너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폐쇄형 질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유도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성폭력 당한 아이들 치료를 많이 하는데 물어볼 때 야 너 그 팬티 안으로 손 넣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으로 인하여 팬티 안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진술 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신고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도 있고 또 아동 보호법에도 반드시 있는 만큼 그 신고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요. 보육교직원, 심지어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외에도 교직원들과 그분들도 또 그 장들도 이거 반드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신고하는 건 의무다라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혹시 아이들한테 학대의 사인이 있는지 항상 큰 눈을 가지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어린이집에서 한번 벌칙을 먹은 게 있는데, 친어머니가 아이를 맡겨둔 지 수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고, 그래서 이제 그 피해 아동을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좀 아이를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건 좋겠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아이를 맡겨놓고 연락이 없는 것은 심한 방임이잖아요. 방임도 아동학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서 그 부모님하고의 이런 아이 관계를 저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 때문에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선생님들도 안 좋지만 실은 아이에게 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2014년도에 아동학대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이전까지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모든 법적인 규정을 다 다루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아동학대 범죄가 부모로부터 의심이 되었을 때 빨리 부모로부터 분리를 해서 수사를 하고 또 위험할 때는 응급보호 조치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아동복지법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특히 아동학대는 범죄다. 그래서 범죄 수사 과정이 명확히 법제화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친권을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학대 가해자로 두고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고 나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조금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또 주변 어른들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는 의식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부모가 때릴 수 있다 이런 것들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심지어 민법에서 이제 아동과 처벌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훈육을 할 때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서 지금 아동학대 특례법, 처벌 특례법이 생기면서 이제 수사 과정도 법제화가 되고 개입 과정도 옛날에는 못 대놓던 거를 친권 제한 및 상실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예전에는 현장 조사를 나가서 부모님들이 엄청 저항을 하십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냥 가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현장을 동행하도록 지금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심지어 경찰이 부모가 원치 않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그냥 현장에 가서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막 저항이 심하면 경찰이라 하더라도 가서 강제적으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제조사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수사 부분은 좀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고자 의무 강화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어쩌고 하고 약간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나중에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이제 응급보호 조치도 제대로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그 가해 부모들에 대해서 혹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학대를 심하게 안 했거나 또 아이를 기르는 법을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방임하고 이랬을 경우는 법원에 가더라도 처벌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가 좋은 이런 가해 부모들의 그런 심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가끔 병원에서 발견되는 학대 사례들을 보는데요. 특히 이제 어떻게 오냐면 청소년기의 아이가 이제 부모를 때려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학대를 이전에 했다가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못 참아서 부모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공격적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그 가해를 하신 부모님들은 전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부모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또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너무 어렵고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힘든 게 대부분 또 학대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자기 부모님들 때리는 거를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도 맞고 자랐는데만 그래서 전 좋은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공감 능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게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해도 힘든데 지금같이 전문성 없는 그냥 교육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이것이 과연 될까 저는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가해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고 전화도 예전에는 다른 번호였는데 이제 112로 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는 조금 더 용이해질 수가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일반인들이나 또 저나 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더 적극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특이한 행동, 정서 반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혹시 학대는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좀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신체 손상이 있을 때는 일단 학대 아닐까라고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특히 아이 연령에 맞지 않게 성적인 행동이 두드러지면 아이들이 이게 발달이 원래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은 괜찮지만 행동화하는 것은 성학대를 의심을 할 수 있는 전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항상 학대 가능성을 가지고 잘 관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고 관찰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교사들이나 또 저같이 의사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